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1살의 여성 미호. 그녀는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 있는 귀청소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귀청소 가게? 이게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개념이에요. 근데 소위 일본에서 풍속점, 그러니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의 일종인데요. 그 중에서도 귀청소 업소는 육체적인 관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길 찾는 고객들은 귀 마사지를 받으면서 직원과 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죠. 스킨십도 무릎 베개 정도가 전부라고 하고요. 그만큼 다른 풍속점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육체적인 관계까진 원하지 않는 남성들이 가볍게 찾는 곳이고요. 미호는 2007년부터 마리나라는 가명으로 여기서 일을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리 풍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조부모, 부모님, 오빠까지 총 6명이 어릴 때부터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미호는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온 가족이 좀 널널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맨션을 사겠다라는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 목표 때문인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았고요. 패밀리 레스토랑과 여러 카페, 과자 가게 등등을 전전하면서 알바를 했죠. 하지만 버는 돈이 워낙 작아서 저축은 고사하고 겨우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세가 점차 기울어져 가요. 그나마 돈을 벌어오시던 아버지가 어깨 부상을 당했고요. 이 집에서 이제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건 미호뿐이었죠. 오빠는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설상가상으로 미호 또한 알바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별 수 없이 알바를 그만뒀고요. 이쯤 되니까 미호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몸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시급이 높은 일이 뭐가 있을까? 이때 마침 귀청소 가게를 알게 된 겁니다. 지명비만 받아도 한 달에 300만 원은 거뜬히 벌 수 있다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취직을 하게 돼요. 이후로도 미호는 이 일에 꽤 성실하게 임하게 되는데요. 자기를 찾아온 손님한테 굉장히 성심성의껏 접객을 했고 평판이 좋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지명도도 높아지고요. 이렇게 날로 높아지는 인기 덕분에 우수 점원으로 뽑히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면 돈은 정말 얼마나 벌었을까요? 한 달에 많게는 65만 엔, 한화로 6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2월, 하야시라는 남성이 가게를 방문합니다. 첫 방문이었어요. 미호가 접객을 맡았죠. 친절한 미소로 대해주는 그녀의 모습에 하야시가 단번에 빠져든 거예요. 게다가 자기 이야기를 무시하지도 않고 끊지도 않고 계속 경청하는 모습에 반해버렸죠. 이후 그는 매 주말마다 가게를 찾아왔고요. 딱 미호를 지명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 둘이 그 좁은 다다미 방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해하던 어느 날 하야시는 우리 둘이 함께 DVD를 보자, 아니면 아예 더 긴 시간 함께 할 수 없냐, 요청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가게 입장에서는 이게 곧 돈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 금액이 추가되는 거예요. 30분에 27,000원, 1시간에 48,000원. 하야시는 기꺼이 추가금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 방문을 하면 짧게는 3시간, 길게는 4, 5시간씩 머물렀고요. 그 횟수도 더 잦아졌어요. 하야시의 지갑은 얇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불과 3개월 만에 쏟아부은 돈이 2천만 원가량 됩니다. 앞서 이 가게가 그래도 좀 가격이 싸서 젊은 층이 많이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2천을 날린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에 대해 알아보면 풀 네임은 하야시 코지입니다. 나이는 41살, 이 아키하바라에서 약 40km 떨어진 치바현에서 혼자 살던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지난 20년간
배전 설비 설계 회사의 주임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모았어요. 사실 이게 하야씨가 뭐 이렇다 할 친구도 없고 뭐 그렇다고 취미도 없다 보니까 거의 평생 일만 하고 산 거예요. 게다가 또 지병으로 류마티즘이 있어서 애초에 뭐 결혼이나 연애에 자신감이 없었고요. 그렇게 수년간 그냥 회사 집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게 된 거죠. 정말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그 귀청소 가게에서 미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에게 미호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거의 이건 뭐 40년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아주 거의 뭐 번개 같은 경험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렇게 친절하고 나한테 다정한 여자를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미호가 자기가 아끼는 병아리 인형이 있는데 이제 이름을 좀 지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야씨가 이제 생각을 한 끝에 피오키치 어때? 라고 지어주게 되거든요. 미호가 너무 예쁘다 고마워했죠. 하야씨는 이 일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호한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미호 역시 자신에게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하야씨는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먹을 걸 사왔어요. 그리고 미호에게 함께 먹자고 제안을 했고요. 약간 연애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미호가 저는 이미 밥을 먹었다 라고 거절을 하면 약간 빈정이 상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미리 예약하고 왔는데 내가 밥 사올 거 몰랐나? 왜 밥을 미리 먹지? 이런 속상함이 들면서 눈물까지 흘리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미호 역시 하야씨 저 손님이 좀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구나 눈치챕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녀에게 하야씨는 단순한 고객이에요. 애초에 20살 이상 차이 나는 남성에게 미호가 호감을 느끼기 어렵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하야씨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막 묻고요. 그럴 때마다 미호는 저랑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이 좋은 고객님입니다 라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후에도 하야씨의 집착은 꽤 집요했죠. 수시로 자기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하고 손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미호가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막 눈물을 흘리고요. 이러니까 미호도 점점 지쳐가요. 그런데 사실 하야씨는 이 미호만이 아니라 이 가게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미호도 덕분에 급여가 많이 올랐어요. 오직 이 귀청소 가게에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목표였던 그녀에게 하야씨는 껄끄럽긴 해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VIP 고객이었죠. 그러던 2008년 7월 15일, 이날은 미호의 생일이었습니다. 하야씨로서는 이날을 절대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가장 먼저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미호 출근 시간인 낮 12시에 맞춰 예약을 가장 먼저 넣습니다. 생일 선물도 준비했고요. 그렇게 하야씨가 설레는 마음으로 아키하바라로 향했는데 얼마나 서둘렀는지 예약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역 주변에서 시간을 때우기로 했죠. 그런데 마침 이때 우연히 역에서 나오는 출근길에 미호와 마주친 겁니다. 하야씨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미호 막 이러면서 인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냐 우리 같이 가게로 가자 라고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미호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보면 이전까지 늘 방 안에서만 만나던 손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낮에 사람 많은 데서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하니까 좀 민망한 거예요. 게다가 미호는요, 과거에 스토킹을 당한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잠깐만요 하면서 막 그를 피하고 가게 돼요. 나 준비할 게 너무 많다. 막 뛰어가서 가게로 달려갔죠. 그리고 점장에게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저기요, 저 하야시 씨가 저를 스토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호도 무서운 마음에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점장도요. 최근 미호를 향한 이 하야시의 태도가 점점 좀 선을 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하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결책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미호를 달랬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야시가 이 가게 문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게 됐죠. 그러니까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간 것 같아요. 순간 하야시는 지금 자기가 스토커로 오해받았잖아요. 여기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길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죠. 이후 3주간 가게를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하야시가 이제 가게를 찾아온 첫날 이후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하야시는 나는 이제 다시는 미호한테 가지도 않고 돈을 쓰지도 않겠다 결심을 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분노도 좀 사그라들고 또 미호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종종 미호가 쓰는 블로그를 염탐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3주 정도 지났을 시점에 최근에 미호가 업로드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게 피오키치 사진이더라고요. 그 하야시가 이름 붙여준 병아리 인형이요. 이걸 본 하야시가 순간 이거 미호가 보내는 암호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암호를 보낸다고 또 착각을 한 거죠. 흥분한 그는 바로 다음 날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하야시와 미호가 만났고 또 다행히 오해를 풀게 돼요. 내가 너랑 점장과 하는 대화 들었는데 나는 스토커 아니다. 막 눈물로 해명을 했죠. 이걸 들으니까 미호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고 너한테 상처를 줬다.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그리고는 하야시 씨가 스토커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하고 따뜻하게 웃어 보이는데요. 순간 하야시의 분노가 사르르 녹아내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미호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죠. 주말엔 무려 7시간씩 미호를 독점했고요. 매주 100만 원가량을 미호를 위해 썼어요. 점점 금액이 이렇게 커지니까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부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돈 낸 만큼 미호에게 요구가 커지는 거죠. 핸드폰 번호 좀 알려달라. 밖에서 따로 만나자. 함께 호텔에 가자까지. 미호가 가게 방침상 그건 안 된다. 우린 그런 가게 아니다. 거절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미호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요. 결국 하야시를 피하기 위해 방법을 찾던 중 미호는 아예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로 결심해요. 사실 예전에도 종종 신주쿠 지점으로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장한테 나 좀 거기로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며칠 후 가게를 찾아온 하야시가 미호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미호, 신주쿠점에 지원 간다며? 나 미호가 가는 날에 맞춰서 예약 나도 넣어놨잖아. 우리 같이 가자? 정말 무섭죠. 당황한 미호는 그렇게 지점을 옮겨선 안 된다. 점장님이 아시면 혼난다. 라고 극구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하야시가 그래? 그럼 점장이 나와 미호의 사이를 방해하는 거야? 라고 막 분노해요. 그리고 얼마 후엔 점장 찾아가서 너 왜 그딴 식이냐? 너 왜 나랑 미호 사이 방해하냐?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요. 이런 행동에 결국 점장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하야시는 더 이상 이 가게 출입을 할 수 없다라는 금지 조치를 내려요. 이게 사실은 좀 큰 거잖아요. 그래서 미호도 너무 그 사람이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직접 알리겠다고 하죠. 그렇게 방문한 하야시는 그날도 굉장히 의기양양했어요. 돈 나 이렇게 많이 냈는데 나를 애인처럼 대해주지 않으면 나 이제 돈 여기 못 써?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요. 정말. 그러자 미호가 근데요, 앞으로는 출입 금지 처분이 내려지셨어요. 이제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조심히 말합니다. 이걸 들은 하야시는 놀랬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에이, 말도 안 돼. 야, 내가 여기다 쓰는 돈이 얼만데.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 하야시의 예약은 모두 칼같이 거절됐죠.
하야시는 절망합니다. 분노와 고통, 내가 더 이상 미호를 만날 수 없어? 막 여기에 괴로워하다가 그가 선택한 방향은 그럼 차라리 내가 스토커가 된 건 어때?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매일같이 이 귀청소 가게 밖에서 미호를 기다립니다. 미쳐버려요. 완전 하야시가 기행을 벌이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더 걱정되는 건 미호예요. 그래서 점장도 이게 너무 우려가 돼서 이후 3개월간 점장이 퇴근하는 미호를 집까지 직접 바래다 주게 됩니다. 미호는 얼마나 무섭냐고요. 자,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7월 중순입니다. 최근에 하야시가 눈에 띄게 등장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 3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겠지. 사실 미호도 그간 점장이 맨날 차로 집에 데려다 주니까 좀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 혼자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홀로 퇴근하고 있는 미호 앞에 하야시가 나타났어요. 미호, 내가 차를 가져왔어.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무작정 손목을 잡고 막 끄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미호는 손을 뿌리쳤고요. 일단 근처에 보이는 편의점으로 막 도망쳤죠. 공포에 떨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요. 여기서 잠깐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사실 미호는 그간의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걱정 끼쳐주고 싶지 않아서였겠죠. 근데 지금 이대로라면 저 남자한테 납치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를 받은 엄마가 곧장 편의점으로 출발을 했죠. 그 사이 미호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하야시는 편의점 밖에서 또 계속 그녀를 주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그 자리를 뜨게 돼요. 그렇게 악몽 같은 밤이 마무리됐죠. 그날 이후 미호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너무 두려웠고 한동안 일을 쉬면서 마음을 추스리기로 합니다. 그날로부터 다시 2주가 지난 8월 3일 아침 9시. 하야시는요, 망치와 칼 2자루를 가방에 넣고는 신바시에 있는 한 가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미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몇 달간 스토킹을 하면서 본가를 알아낸 건데요. 도착해보니 심지어 하필이면 그날 그 현관문까지 살짝 열려 있었어요. 하야시는 손쉽게 안으로 진입을 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1층에서 미호의 할머니와 마주칩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바로 망치를 꺼내서 그녀에게 휘둘렀어요.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는데 다시 칼로 찌릅니다. 잠시 후 그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미호, 미호 막 이름을 부르고 찾아 헤매요. 한편 2층에 있던 미호는 아래층에서 들린 할머니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방에서 나왔고 계단으로 내려가려는데 눈앞에 떡하니 하야시가 서 있어요. 지금 이게 자기 집인데 계단에서 하야시와 마주한 거예요. 기겁해서 도망치려고 했죠. 하지만 하야시는 그녀의 목덜미를 붙잡았고요. 그대로 미호의 목과 얼굴에 수차례 칼을 찔렀습니다. 이후 미호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버티고 버티다 한 달 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범인 하야시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어요. 그런데 법의 판정이 생각보다 논란거리였죠. 2010년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 변호사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거예요. 왜 그랬냐? 검찰은 계획 살인이었다. 당신은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구형을 했어요. 반면에 변호사는 애초에 이 사건의 원인이 미호한테 있다라고 돌린 거예요. 하야시한테 출입 금지 처분만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또한 사실 흉기 미리 준비했잖아요. 그럼에도 계획 범죄가 아니라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 과정 다 빼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놀랍게도 변호사 손을 들어줍니다.
그간 미호가 표면적으로라도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는 걸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미호가 손님을 착각하게 만들었으니 그녀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되었죠. 이 판결에 당연히 유족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 미호가 겪은 똑같은 고통을 하야씨에게 안겨주고 싶다라고 울분을 토했고요. 사건 후에 미호의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게 됐고요. 아버지 또한 모든 게 능력이 없는 자기 탓이라면서 자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좀 잘 벌어왔다면 딸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일본 사회의 단면과 함께 또 그들의 생각을 다소 엿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인 산업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한 국가이니만큼 귀청소 가게라는 신박한 풍속점이 존재를 해요. 또 젊은 여성들은 여기서 일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쇄적인 사회성과 소심한 성격의 일본 직장인이 빠지게 된 건데 헤어나오질 못했죠. 그리고 결국 그 집착이 어떤 비극을 불러일으켰는지 지금 이 사건 전말에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일본 사회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물론 제 나라가 아니라 걱정은 훨씬 덜 되지만 옛부터 한국은 일본 따라간다 이런 말이 좀 왕왕 들리잖아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그런 문화와 관념을 답습할까 걱정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도쿄 중심부로부터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타치카와시. 이곳은 주변에 8곳의 도시와 맞닿아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로도 유명합니다. 꽤 번잡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던 2021년 6월 1일 막 두두두두두 거리면서 타치카와 역 상공에서 시끄러운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민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머리 위로 올려다보니까 헬리콥터 무려 3대가 날고 있었습니다. 뭔가 긴박한 일이 벌어졌나?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 타치카와 역과 이어져 있는 백화점 입구에 다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막 사람들 통제를 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막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고 있던 그때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긴급 경보. 6월 1일 화요일 16시 이전 타치카와역 북쪽 출구 부근에서 남녀 2명을 칼로 찌른 사건의 용의자가 도주 중입니다. 용의자는 현재 흉기를 들고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사람들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은 살상 사건은 사실 한 모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역 근처의 러브 호텔에 한 남성이 혼자 체크인을 하게 되죠. 뒤이어그는 출장 풍속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던 31살의 모리야 코미치를 호출합니다. 잠시 후 모리아가 호텔에 도착했고 그 남성이 묵고 있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성이 나왔죠. 근데 모리아 눈에 딱 남자가 굉장히 어려 보이더라고요. 순간 흠칫 놀랬지만 이내 살갑게 대화를 나누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3시 30분 모리아가 급히 소속되어 있는 그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크게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야 빨리 좀 와봐. 여기 이 사람 지금 도찰하고 있잖아. 이 전화는요. 그녀가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간 지 불과 10분 만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모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방 안에 내가 들어가 보니 아주 어색한 각도로 세워진 이 휴대폰이 눈에 들어오더라. 직감적으로 그게 몰래카메라다라는 걸 알아챘고 일단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성매매 업소 직원이 급하게 호텔로 달려갔어요. 사실 이미 도찰을 들킨 상황에서 남성이 그녀에게, 모리아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는 막 뛰어서 호텔 방 앞에 도착합니다. 벨을 띵동 눌렀어요. 문이 살짝 열리면서 그 남성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지금 플레이 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뻔했죠.
직원은 모리아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방 틈으로 발을 딱 밀어넣고 강제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배에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이 남성이 직원의 복부를 칼로 마구 찌른 거예요. 이후 그는 도주했고요. 잠시 후 3시 45분 직원이 겨우 의식을 찾아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막 도착했을 때 이 현장은 처참한 상황이었죠. 복부를 찔린 그 직원의 피가 막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고요. 방바닥에서 20cm짜리 부엌 칼이 발견됩니다. 그 신고를 한 직원은 5층 복도에서 발견됐고 모리아는 호텔 방 안 침대 옆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당시 모리아는 반알몸 상태로 흉부를 중심으로 70개 이상의 찔린 상처가 보였습니다. 70번, 그러니까 침구까지 이미 다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모리아가 심폐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사망합니다. 그나마 남성 직원은 중상을 입었지만 극적으로 목숨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범인이 도주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죠. 그러다 얼마 후 이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타치카와 역으로 이어지는 한 빌딩에서 여러 개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간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찰이 즉각 역을 다 둘러싸고 폴리스 라인 치고 도주 중인 그를 찾기 위해서 헬기까지 출동시켰던 거예요. 동시에 역에 있는 CCTV 카메라 보면서 계속 행방을 쫓았고요. 그 결과 범인은 타치카와 역에서 이미 출발을 해서 하이지마 역까지 전철로 이동한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노란색 스쿠터를 타고 사라졌고요. 다행히 호텔과 역 인근의 CCTV 가지고 그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막 실루엣 다 찾았고 결정적으로 스쿠터의 번호판도 확인합니다. 이제 체포는 시간 문제겠죠. 사건 발생으로부터 20시간이 지난 6월 1일 오전 11시 반 현장에서 13km 떨어진 도쿄도 하무라시 노상에서 노란색 스쿠터를 타는 한 소년이 발견됐습니다. 검문을 하던 경찰이 그를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라고 물었죠. 이 소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해요. 저 여행 중인데요? 그러세요? 이 소년의 너무도 덤덤한 반응에 오히려 경찰도 당황했다고 해요. 그가 타고 있는 스쿠터의 번호판은 용의자가 타고 도주한 번호판과 일치했거든요. 경찰은 그가 범인인 거 알고 있어요. 즉각 이 소년은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체포 당시 그의 오른손은 화장지로 둘둘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반창고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70번 이상이나 찔렀으니 당연히 손에 큰 상처가 생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젊은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범인은 19살의 남성 카토 세이야.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겨우 19살이었다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진술이에요. 왜 그 성매매 여성을 죽였냐라고 살해 동기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성매매하는 여성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조장하고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라 하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사람을 죽이는 동영상을 봤는데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백을 하는 내내 카토 세이야는 내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다소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예요. 경찰 앞에서 약간 자기를 치켜 세우면서 막 칭찬하기도 하고요. 앞서 방 안에 설치해둔 몰래카메라 기억하시죠? 사실 그건 카토 세이야가 성관계의 순간을 담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살인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생각보다 빠르게 모리아가 와서 이걸 눈치채니까 곧장 그녀를 살해해버린 거고요. 카토 세이야는 2001년생으로 택시 운전사 아버지와 전업 부부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형제로는 3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어쩌다 살인범이 된 거냐? 히키코모리였냐? 사이코패스냐? 아니요. 그런 것과 거리가 있었어요.
카토 세이야는요, 중학생 때 축구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편은 전혀 아니었고요. 축구 실력이 썩 좋진 않았지만 또래들과 잘 어울리고 또 연습도 꽤 진지하게 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축구부 내에서 연습 방식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카토가 자신의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꽤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변 친구들이 얘가 이렇게 완강한 면이 있구나 라고 놀라기도 했죠. 근데 그런 거 외에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갑자기 친구들한테 S교라는 어떤 특정 종교를 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고등학생이 약간 사이비도 아니고 이런 종교를 막 전도하냐고요. 게다가 얘랑 대화를 하면 주제도 좀 독특한데 자신의 몽정의 이야기를 막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이건 좀 들으면 불편하잖아요. 그건 네 사생활이지.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둘 그와 멀어져 가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반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데 반성문에다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카토 세이야는 결국 2학년 1학기를 채 마치기도 전에 중퇴를 합니다. 이후 그의 라인 프로필, 그러니까 라인은 우리나라 카톡처럼 일본에서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인데요. 라인 프로필을 보면 기이한 상태 메시지가 종종 올라왔어요. 그게 땡땡이를 저주하고 암으로 죽인다. 나는 걔를 만나면 때릴 거다. 땡땡이는 눈이 안 좋아져서 실명할 거다. 이게 대부분 막 누군가를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 학교 친구들이었고요. 이름은 또 계속 바뀝니다. 나중에 언론사에서 이때 이름이 언급된 그 친구들을 취재하게 됐어요. 혹시 이전에 카토 세이야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폭력을 저지른 게 아니냐 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친구들은 저는 걔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걔랑 교실을 이동할 때 눈이 한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걔가 나한테 그냥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그 이후로 나를 저주하더라. 그러니까 다들 좀 황당해하는 입장이었죠. 어쨌든 카토는요, 이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편입해서 2020년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노인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해요. 근데 2개월도 되지 않아서 나는 더 이상 노인 시중 드는 건 견딜 수 없어. 때려쳤죠? 그리고선 그냥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켜서 해고당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한편 그 당시 카토는 상당한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요. 휴식 시간마다 편의점에 가서 그 기프트 카드를 사고 요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스마트폰 게임에 전부 써버리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왜 얘가 돌아오지 않나 하고 가서 보면 화장실에서 막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태만이죠. 한편 그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가족들이 아들의 문제를 크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좀 무관심했고 어머니는 종교에 빠져 있어서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카토가 과거부터 막 친구들 물건 훔쳐갔잖아요. 그러다 결국 2021년에 절도죄가 드러나서 가정법원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감찰관이 와가지고 부모님 아들을 좀 정신과에 데려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했는데 아버지의 입장은 아직 어린애니까 그럴 수도 있죠.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안일한 반응이었습니다. 3개월 후인 2021년 4월 카토는 금속 가공회사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인간관계 문제로 일 그만둬요. 근데 이때 가족들한테 자기가 그만뒀다 말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계속 일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고 말았죠. 이때 카토의 아버지가 대노하면서 너 일 안 할 거면 먹지도 마! 살지도 마! 이렇게 강경하게 반응했어요. 물론 부모로서는 충분히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신경 써주지 못했다라는 점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카토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혼이 나고 나서 크게 낙심해요.
그러면서 인생 다 귀찮은데 나 그냥 죽어버려야지 라는 자포자기에 빠졌고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의 회로가 왜곡됩니다. 혼자 죽기엔 어딘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반자를 떠올렸죠. 그게 바로 성매매 여성 모리아였습니다. 사실 이미 과거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호감을 느꼈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을 해보니 그녀가 같이 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죽은 모리아로서는 정말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해요. 작년 2023년 11월 카토는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대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보통 판사가 기본적인 출생지, 생년월일 묻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또 정해진 주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짧게 잘 대답을 해요. 이어서 검찰 측이 그의 기소장을 낭독하면서 당신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다 하나하나 낭독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돌변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윽박질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스타워즈, 인터폴의 가면 라이더, 울트라 가면, 남극에 가는 사람 거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제가 진짜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냥 갑자기 무슨 정신병사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판이 잠시 휴정됩니다. 근데 이후에도 이상 행동은 멈추지 않았죠. 결국 그는 퇴정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카토의 변호사 측은 카토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인에 있어 무죄라는 거예요. 더욱이 남성 직원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서는 사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살인 미수죄가 아닌 단순 상해죄라고 주장했고요. 이건 죄를 피해가기 위한 변호사들의 뻔한 수법이기도 하죠. 앞서 카토의 이상 행동도 어쩌면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연기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결국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2023년 12월 법정은 카토 세이야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은 이 사람에게 분명한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명시했어요. 사전에 식칼 준비해서 갔잖아요. 범행 흉기요. 그리고 범행 후에 현장에서 도주했고 또 경찰관한테 검문 당했을 때도 뻔뻔하게 거짓말했고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자폐 스펙트럼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이 오가는 와중에도 카토는요, 계속 울트라 가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인터폴 이러면서 계속 중얼중얼 이상한 소리를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최종 판결 징역 23년 하고 딱 내려지니까 말하길 저는 항소하겠습니다. 갑자기 제정신도 돌아온 거야? 그가 이번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완전 희대의 연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판에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는데 피해자 모리아의 유가족 측은 딸을 죽인 범인이 2년 반 동안 재판이 진행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거기에 무죄까지 받았으면 정말 뒤집어질 일이죠. 참고로 범인 카토의 아버지는 법정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들이 밉다 해도 과연 이게 옳은 행동일까요? 어쩌면 이 부모는 서서히 아들이 망가지는 동안 그냥 아직 애니까 그렇지 다 괜찮아질 거야 라면서 방관했던 건 아닐까요? 그것도 책임이 있어요. 이젠 감옥에 갇힌 아들이 이것 또한 다 괜찮아질 거다 라고 믿는 건 아닌지 두려워집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